안녕하십니까. 연벌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네. 예, 기다리던 산타는 언제 올까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 아니냐. 사탄 랠리. 예, 그러니까 이제 자주 섞인 얘기신데, 그러니까 예. 뭐 사실 뭐 FMC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금 이슈까지 다 겹쳐가지고 아무튼 산타 랠리는 이제 아무도 지금 기대를 안 하는 상황이고 좀 네. 더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답답하지만 내년을 좀 기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뭐 오르락 내리락 좀 등락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에 사실 미국 증시 충격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요건이 예. 이제 10억으로 네. 확정이 되면서 그 코스닥 좀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증시 분위기는 어쨌든 이번 주엔 좀 위축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슈로는 이번 주에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그 일본의 통화 정책 네. 그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상단을 0.25에서 0.5로 금리 상단을 올리면서 어쨌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마이크론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적자였죠.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역풍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그게 이번 주에 또 약간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항상 이제 우리가 반복했던 게 이제 세금 이슈인데, 이번 올해도 뭐 바뀐 건 사실 없어요. 금투세 이제 2년 유예는 됐지만 대주주가 10억으로 이제 결국 또 지난해랑 똑같이 되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 그런 게 이제 확정하기 또 전까지 사람들이 또 아예 매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래 대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해도 5조 원 이하로 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5조 원 밑으로까지 떨어질 정도로 약간 관망세였죠. 네, 거의 개인 투자분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그런 좀 거래 대금 급감이 좀 이번 주에 좀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기관들은 항상 이게 반복되는데 연말에 배당 받으려고 프로그램 매매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기관들의 또 대규모 순매수가 예.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섹터 쪽으로는 이번 주에 좀 리오프닝 주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역시 중국이 입국자 격리까지 해제한다는 그런 또 뉴스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좋게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이렇게 좋아질 만한 뉴스는 없이 계속해서 좀 침체되는 네. 그런 한 주가 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이제 확정치가 당초 기대치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게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 그런데 12월 FOMC 때 연준에서 내년에도 고금리 지속한다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왜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이게 또 조정이 되는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심리가 그만큼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매수세도 거의 실종된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공포 심리 지수라 그러나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좀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 GDP 성장률이 이번에 사실 이게 3.2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실 호재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시장의 관심이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물가나 그 금리보단 약간 이제 침체 쪽으로 가 있잖아요. 경기 쪽으로 본 거죠. 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는 건 사실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은 아직도 이제 기준금리가 5에서 5.25가 예상인데 이거 이러다 6 가는 거 아니야? 아직도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연준장도 뭔가 매듭을 확실히 져주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 아직은 아니다. 예. 그리고 물가 보면서 난 대응하겠다. 뭐 고용지표.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매듭이 확실히 안 지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실제 지표가 좋은데도 이 좋은 거를 그냥 그대로 이것도 경제 또 너무 좋으면 또 금리 인상 더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항상 목요일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신규 나오는, 실업수당 신규. 예. 근데 그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청구 건수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줄었죠, 오히려. 예. 근데 이게 주니까 예. 고용은 또 이거 좋네. 그러니까 예. 이러니까 시장이 그냥 안 좋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근데 결국 시장은 지금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네. 해석을 하고 경기 침체를 계속 염두에 두고는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GDP가 올랐어도.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은 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지표는 좋으니까 여전히 우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고용 지표를 보고 긴축 강도를 네, 조절할 맞습니다. 것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이 이제 장기 금리 변동폭을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제 금리를 좀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20일 우리 시간 화요일이었는데 이게 주 초반 국내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됐는데 보면은 이것 때문에 뭐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약간 호재적인 측면도 네. 있는데 결국 부담으로 작용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첫날은 또 부담이었는데 그 네. 다음 날부터는 또 큰 영향은 안 줬고, 그러니까 이게 그날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일본 니케이가 급락하고 한국도 한번 확 빠졌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일본이 그동안 거의 이제 저금리, 초저금리죠. 그냥 네. 금리, 그러니까 YCC라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에서 이게 평탄하게 예. 국채금리 절대 못 오르게 막는 그 거죠.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이제 예, 누르는 거죠. 예, 그게 0.2가 상한인데 0.25. 0.25죠. 예. 예. 이걸 0.5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발표할 줄은 전혀. 아. 이 당시에 예. 내년 4월에 구로다 총재 임기 끝나니까 그때 한다고 대부분 생각했는데 이게 빨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놀래버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왜 이게 악재냐? 일본도 이제 정상화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비정상의 정상은 맞아요. 그동안 일본이 너무 좀 의도적으로 눌러버렸잖아요. 예, 좀 세계 과할 흐름하고 정도로. 예. 안 맞았죠. 그런데 어쨌든 왜 반응을 했냐면 일본이 이 지금 갖고 있는 해외 자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투자들은 일본이 돈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금리죠. 네. 일본에 투자해봐야 이게 금리가 안 나와요. 저금리로 이 일본의 엔화를 빌리든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엔화 자산을 바꿉니다. 예. 미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호주 같은데 금리 높은 데다가 예, 바꿔서 거기 투자하는 국채를 사든 뭐 주식을 사건 그 와타나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예, 예. 그거를 지난 한 10년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 초저금리 시대에. 그럼 거기에 돈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금리 안 올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아, 이거 뭐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 이 공포심이 든 거죠. 아마 그러면 해외 투자된 일본 자산이 빠져나갈 수 예. 있다. 근데 예. 이게 적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네덜란드만 해도요. 그 일본 투자들이 보유한 국채가 자기네 GDP의 무려 9.5%나 되고요. 오, 미국이 7.3%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적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본이 보유한 해외 자산 규모 중에 미국만 해도 한 253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절대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쏟아져 나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를 팔아버리기 시작하면 예. 미국 국채금리 튀겠죠. 튀겠죠. 실제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그날 바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감이 있었는데, 근데 왜 그러면 또 하루 이틀 후에는 안정화됐느냐? 구로다 총재가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금리 인상도 아니고 그냥 이번만 한다. 예.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어요. 일본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번에 10월에 3.7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너무 저금리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예, 물가죠. 이게 예. 그리고 에너지 비용 올라가지고 자꾸만 환율까지 오르니까 거기다 일본이 지금 GDP 성장률이요 내년에 1.2입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거의 역성장 국가예요. 근데 내년에 1.2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 배웠잖아요. 물가 오르고 성장률 오르면 금리 올려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는 억지로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는 거다. 네. 그래서 왜 시장 안정화됐냐면 더는 안 올리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예. 이번에 이걸로 하고 그래서 안정화는 됐지만 좀 아직은 불신은 좀 일부 예. 남아있다는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일본에 말하면 사실상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 이하로 지금 한 1,280원까지 80원까지 떨어졌죠.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그 일본이 계속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가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아, 엔케리 트레이 아까 와타나베 부인들이 예. 해외 자산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해당되겠죠. 잘못하면. 예. 그러면 주식시장, 국채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겠죠. 안 좋은 건 지금 금리가 튀어버려요. 그러면 네. 다른 나라 금리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인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뭐 구로다 총재가 더는 아니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아니라면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실제 엔화가 올라갔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그날 급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환율도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옛날에 1,450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엔화가 너무 약했던 것도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약했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네, 되고. 너무 강해. 근데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거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 그리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하고 경쟁하잖아요. 예. 그 제조업에서. 엔화가 약세면 아, 우리 한국 기업은 부담돼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근데 엔화가 강세로 가면 상대적으로
좀 수출 경쟁하기가 좀 부담이 덜어지겠죠. 예. 그래서 한국한테는 일단 첫 번째 아까 그 요인만 아니면 네. 좀 상당한 호재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뭐 국경 개방 기대감 이건 또 약간 도움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뭐 중국의 어떤 그 리오프닝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데 약간 의료 대란 요것만 잡히면은 뭐 중국발 호재를 기대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져요. 언젠간 좋아지겠죠. 우리 한국도 그랬고 옛날에 인도도 그랬고 올해 연초에 그 어쩔 수 없었잖아요. 막 50만 명씩 나오니까 하루에 예. 한국도. 그러니까 이제 1, 2, 3월은 정말 다들 뭐 일찍 귀가도 하고 스스로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5월부터 사실 정부에서 풀어버렸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중국도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문제가 이게 정점이 언제가 될지 이제 내년 1월이냐 2월이냐 이 네. 얘기가 있고 한국보다 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mRNA 백신이 없어요. 이게 있어야 오미크론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도 독일하고 미국에서 주기로 했던 거 다 거절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았으면 좀 빨리 될 텐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거절을 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병상도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 요즘에 기사도 나왔지만 베이징시에 셧다운 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합니다. 자동 그 거리에 차가 없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방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이 중국이 이번 4분기하고 내년 초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언젠간 호재인데 네.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악재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언제가 정점일 거냐. 네. 이게 꺾여야 되는데 춘제 지나야 약간 뭐 맞아요. 꺾이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전망이 나온 게 뭐냐면 거기 질병관리통제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1차적으로는 대도시 위주로 네. 먼저 확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베이징시가 지금 한번 예. 어마어마하고요. 2차가 좀 걱정되는 게 춘절 때 예. 그때 1월 말이잖아요. 그때 우리 설날 예, 설날 때 근처니까. 예. 이동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중소도시까지 다. 그래야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2월까지는 좀 최대 고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이후에 또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이거 있었고 문제는 대주주 요건이 이제 현재 10억인데 그 네네. 현행도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연말 증시에 어떤 영향이 될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금투세는 이제 그 2년 유예니까 요거는 일단 증시엔 사실 호재죠. 호재인데 다만 법인세도 1%니까 물론 뭐 3% 됐으면 이것도 굉장히 호재였겠지만 어쨌든 1%를 낮췄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익 증가하는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주주 요건이 이게 좀 완화가 됐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 10억이잖아요. 네. 10억이 그대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정부안은 100억이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러면 이제 또 중간에 뉴스 보니까 30억에서 절충안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안 팔았어요, 주식을. 근데 한 종목이 10억 이상은 사실 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가족 합산이에요, 또. 네. 내가 5억 갖고 있고 와이프가 3억 갖고 있고 장인어른이 2억 갖고 있으면 네. 그냥 대주주입니다. 예. 그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제 보통 연말에 파는데 올해는 그게 잘 안 나왔던 게 확정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약간 기대감이 있었죠. 예, 기대감이 올라갈 있었어요. 거다. 예. 예, 최소 30억은 해주겠지. 이랬는데 결국엔 10억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제 금요일부터 코스닥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네. 실제 목요일 날 이게 저녁에 나왔죠. 저녁에 아마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대주주 요건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예. 이제 화요일 날이 주주 명부 확정일입니다. 그렇죠. 그날 기준은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주식수하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 곱하기 주가하면 10억 넘으면 대주주잖아요. 예. 그게 주주 명부 확정일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7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거 10억 기준은요. 그게 29일 기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7일 날 그 10억 안 가지려고 네. 9억까지 팔아놨어요. 예를 들면. 네. 근데 만약에 29일까지 주가 급등해가지고 네. 29일 종가가 10억이 넘어갔어요. 예. 그럼 그분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음 주도 약간 부담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화요일까지는 네. 좀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들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그 매수 상위 10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들이 가장 많이 담은 10종목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10종목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많이 상승했던 이번 주 주간 기준 10종목 그 상승률 순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이런 상승세가 지금 뭐 연말 또 네. 심지어 연초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예상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제일 셌던 업종들이 대부분이 좀 이게 중국 리오프닝 다 관련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 섹터들이 지금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네. 뭐 이번 주에 또 항공업종, 예. 이제 중국이 그 입국자 격리까지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개방, 국경 예, 개방이죠. 국경 개방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단발성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또 이번에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도 네. 그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도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 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 또 가겠죠. 예.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시술 좀 수요가 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할 것 같고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불안할 때 항상 경기 방어주가 좀 또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보험주가 좀 괜찮았어요. 손해보험 회사들이. 근데 보험료도 이제 실손보험료 인상이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확실성까지 완화되고 또 고배당 주니까 아마 손해보험주들까지 해서는 좀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그 DS 투자증권의 김수영, 권태우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전장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장은 자동차용 이제 전장 부품을 의미한다. 예, 예. 그러니까 전장이 뭐냐면 그 전류가 흐르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장비란 네, 뜻이겠죠. 전자장비죠. 예. 그래서 이걸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가 앞으로의 자동차의 흐름은 일단 첫 번째가 전동화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전동화되냐? 기후 변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탄소 배출 줄이려면 동력원을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 배터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근데 내연기관이 퇴출되면 특징이 엔진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엔진 관련된 부품이 줄면서 내연기관이 3만 개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쪽 그 전기차는 19,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1,000개 정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품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줄어드는 대신에 부품이 추가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배터리라든가 뭐 모터, 네.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이제 해가지고 이 구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 중요한데 파워트레인이 그 옛날에 엔진인데 예. 지금은 아무튼 엔진이 아니라 이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배터리 달려 있고 전력 반도체 들어가 있고 인버터, 뭐 구동 모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파워트레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또 거론됐던 게 LG 그룹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대요. 뭐 LG 전자나 또 LG 엔솔은 배터리 아예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가 연결성, 커넥티비티라 그래가지고 차를 통신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하는 그 디스플레이. 네. 요게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자율주행으로 나중에 넘어가겠지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현재 커넥티드카 여러분들도 아마 타신 분도 꽤 있으세요. 전체 지금 등록 대수가 한 424만 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어쨌든 지금 17.2%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텔레매틱스라는 장치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외부의 통신망하고 네. 차를 연결해서 뭐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LG전자가 네. 한 전 세계 텔레매틱스의 한 35%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직은 좀 시간 걸리겠지만 어쨌든 커넥티드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인프라망이 깔리면 이제 나중에 자동으로 차가 이제 운전하는 시스템이 나올 것 같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은 눈으로 보는 카메라가 주지만 나중에는 이제 센싱 카메라라고 이제 경고해 주는 거죠. 이렇게 네. 가다가 차선을 이탈한다. 경고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는 센싱 카메라가 중요해지는데 자율주행 레벨 2에서는 7개 카메라가 달리는데 이제 레벨 3가 내년부터 본격화되거든요. 이게 12개. 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20개까지 늘어나니까 카메라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약간 이제 과제를 하나 제시해 준 게 뭐냐면 이런 게 발전하는 건 좋은데 풀어야 될 숙제가 한 2개 정도 있대요. 개인정보 보안. 아,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올해 1월에 테슬라 전기차 25대가 13개국에서 해킹을 당했대요. 예. 한번.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우리가 네. 휴대폰이 해킹 당해도 위험한데 네. 운전 중에 막 외부에서 해킹해버리면 차가 맞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되면 네. 진짜 완전히 이제 만약에 어떤 잘못된 의도로 네.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해킹을 할 수 없게. 네. 이게 중요하고 또 컨텐츠가 아직은 좀 부족하대요. 이 자동차에서 뭐 이걸 통신망으로 받아서 우리 스마트폰이 사실은 이게 앱이 없으면 네. 사실 그냥 피처폰이잖아요. 예. 근데 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써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스마트카도 마찬가지죠. 쓸 수 있는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커넥티드 카의 장점이 OTA라고 무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차를요 예. 최신 제품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정비소를 가서 해야 된대요. 아, 지금 규제상으로.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규제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 좀 본격화되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제가 긍정적인 건 말씀드렸지만 항상 염두에 두실 건 이런 게 이 인프라가 이 법 제도도 깔려야 되거든요. 예. 어쨌든 투자 전략은 이런 이 시장이 커지는 건 맞으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 탑픽은 LG전자고요. 차량용 그 디스플레이 만드는 기업이 있거든요. LCD 모듈인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토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탑픽이고 나머지 PI 첨단 소재, MC넥스, 사막 콘덴서, 텔레칩스 요 4개 기업이 거기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년에 좀 봐야 될 그런 섹터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두 축으로 좀 보고 있어요.